추석도 지나고 그야말로 가을로 확 깊어져가는 느낌이 드는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그런 바람은 그야말로 선선한데요. 그래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대하셨을 것 같고 또 머니온라인은 처음 나와주시는 전문가 한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이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전략자산팀장님 모셨습니다. 저도 긴장했나 봐요. 예, 자산전략팀장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자꾸 제가 전략자산. 네. 이렇게 주로 이제 너무 밀리터리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밀리터리에서 나오는 전략자산 핵폭탄이지. 자산전략팀장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자산전략팀장님의 전략이 저희가 네. 궁금해가지고 네.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그럴까요?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의 금리와 외환 쪽을 맡고 있는 문홍철입니다.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오늘 저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머니온라인에 제가 처음 출연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 좀 가려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DB금융투자의 전망 자체가 워낙에 딴 사람들 다 무시하고 자기들 얘기만 하는 어떤 하우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암울하더라도 가려 들으시고 제가 최대한 희망을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울함 속 희망 찾기. 네. 네, 근데 그래도 암울할수록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암울할 때 가격이 오르는 자산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에 대한 힌트도 저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기존의 방송들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진행자들이 네. 팀장님 뷰냐, 예, 예. 회사 뷰냐, 예. 그걸 계속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렇죠. 증권사, 이제 저희는 제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이런 방송에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생각하냐 이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나마 그나마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DB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 맞고 틀리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누가 터치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너네 그런 얘기 하냐.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골드만삭스도 긴장하겠죠. 그렇죠. 어떤 전망을 할 때. 근데 저희들은 아무런 얘기를 해도 누가 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생각하는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소속된 전문가가 나왔을 때 네. 그게 회사의 의견인지 네. 아니면 정말 개인의 의견인지를 좀 가려들을 필요가 있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일 수 굉장히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시고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도 더 엇나가는 사람이어서 저희 회사의 기본 전망을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저의 기본 전망을 다소 완화시켜서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원래 전망은 좀 더 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려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팀장님의 팬이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자주 인문학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저희 이코노미스트나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논리와 숫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복잡계와 특히 우리 인간이라는 기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경제를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알기 힘든 대상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그렇습니다. 전공은 경영학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통계학도 부전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지표들을 네. 통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질문은 연준이 B컷 이후에 며칠이 더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연착륙이냐, 경기 침체 우려냐. 네. 그래서 그 어떤 걸 보고 했을까? 침체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즉 연준이 50bp의 이제 B컷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전혀 없다. 아니 우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연준이 경기 침체를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50bp를 인하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어려운데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다. 네.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하고는 무관하게. 무관하죠. 그럼 어떤 고려에서? 또 인문학적 관점으로 접근인데 네. 지금까지 100년 넘게 연준이
뭐 12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침체를 예상해서 비컷을 한 사례가 있냐? 그걸 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침체 리스크를 보고서 사전에 금리를 대폭 내려서 침체를 막았냐? 그러면은 연준이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게 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50bp 내렸을 때가 1981년이었던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증시가 거의 최고점이었던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왔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맨 처음에 비컷으로 시작한 사례는 별로 없지만 인하를 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뭐 비컷이 아니더라도 뭐 25bp 인하했어요? 그럼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왜 인하했습니까? 근데 과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의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를 인하할 상황이 잘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인하를 했으니까 궁금하잖아. 뭐가 안 좋아 보이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당연히. 겁니다. 불안하죠. 그럴 때 연준이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나빠질 것 같아서 금리를 내렸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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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가 속은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세네.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이 미래에 침체를 보냐 안 보냐 그건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 파월 의장이 말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번에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과거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때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100년 동안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는 괜찮다. 절대적인 수준 괜찮고 실업률 여전히 낮고 물가는 하향 안정되고 있고 미국의 소비 견조하다. 고용 여전히 견조한 편이다. 좀 둔화는 됐지만 이런 상황에서 침체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들듯이 난 사고 나는데 베팅하겠다고 보험을 들진 않지 않습니까? 혹시 사고 날까봐 보험을 들듯이 네. 연준도 미리 보험 들듯이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하는 거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몇 번 하면 미국은 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늘 그래요. 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도 똑같이 갈지 아니면 이번이 다를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연준이 뭔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연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내다보고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동안 패턴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생겼던 사례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반복된 일이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혹시라도 반복될까를 걱정하는 게 맞지. 연준이 뭔가를 알고서 비컷을 했냐, 모르고서 몰랐으면은 뭐 25bp를 했을 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기보다는 네. 연준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비컷을 했을 거고. 그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믿어주고. 네. 현재는 연준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되 그 밑에 이제 행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번 FOMC 직전에 발표된 소매 판매 좋았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추정치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3%한데요. 그런데 비컷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연준이 아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연준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 비컷에는 정치적인 배경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많은 기자들이 FOMC 때 파월한테 물어봤겠죠? 이거 혹시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 50bp를 인하할 거는 아니고 앞으로 속도는 계속 조절할 수 있고 미국 경제는 좋고 근데 왜 50bp 했어?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올랐거든요. 50bp 인하를 하면서도 파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파네.
이거 우리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금리가 올랐어요. 저는 야, 저거 전화 받고서 금리를 내렸으니까 혀가 길어지는구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반대로. 만약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하고 기자들이 왜 이렇게 대폭적인 인하를 했냐? 그러면은 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물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더더욱 드디어 11월 네. 대선을 준비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식을 일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50bp 인하를 하지만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반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특히 빼박으로 생각했던 건 그 연준이 여러 명이죠.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 투표는 12명이 하고요. 근데 그 중에 7명 정도는 늘 투표를 합니다.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하고. 근데 그 7명을 이제 이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이사진에서 반대를 한 케이스가 20년 만에 거의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우먼 이사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트럼프가 뽑은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거는 20년 만에 이사가 반대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지역 연은의 총재들은 반대를 자주 하는데 이사진은 늘 한 몸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이사진에서 반대가 나왔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꽤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갔지 않겠는가? 그 직전에 나온 소매 판매, 성장률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11월 FOMC도 있겠지만 지금이 대선 전에 그렇죠. 있는 마지막 FOMC이기 때문에 좀 크게 내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번 빅컷은 네. 정치적인 배경이 꽤 있었다. 네. 이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대선 때까지는 연준이 매우 완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고. 이게 꼭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채권에 있어서는 분명히 금리 하락 쪽 요소를 그리고 달러에는 좀 약세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월의 얘기에서 드러났던 어떤 경기 연착륙을 네. 위한 보험성 네.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이런 얘기를 쓰지만 네. 실제로 경기 연착륙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예요? 연착륙이란 건 없다.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연착륙이 연착륙이 없으니까 다들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면 연착륙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가. 특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연착륙을 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림만 그려보면 압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연착륙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10번 들어갔다고 칠게요.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20세기에도 자주 있었고. 연준이 설립된 게 1913년이니까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에서 확률로 봤을 때 연착륙 케이스는 약 20% 정도 됩니다. 20% 5번에 한 번 정도. 나머지 80%의 케이스에서는 다들 그때그때 이유가 다 있어요. 원인을 들면 수도 없어. 그냥 그때그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의해서 뭔가가 크게 터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식에 오류가 생기냐면 그때그때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이때는 서브프라임이 터졌어. 이때는 IT 버블이 터졌어. 이때는 코로나가 왔고 네. 이때는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이 터졌고 이때는 중남미의 종합 디폴트가 터졌어. 그때그때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뭐가 터질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터질 줄 몰랐어요. IT 버블이 터질 줄 몰랐습니다. 근데 터진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뇌의 기본 패턴은 인과율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죠. 근데 드릴로 못을 박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구멍을 뚫게 돼 있는데 그걸로 자꾸 못을 박으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인과율과는 상당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은 뇌가 인과율을 찾기 때문에 그건 마치 드릴로 못을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뇌의 인과율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건 드릴로 못 받겠다. 망치를 가지고 박아야지. 즉 각각의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침체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터질까? 늘 이걸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지는 건 결정돼 있고 그 중에 제일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예요. 약한 고리. 네. 그러면 쇠사슬이 다 쇠사슬이에요. 근데 중간에 누가 찰흙으로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색깔을 칠해놨어. 겉으로는 쇠사슬이야. 그렇죠. 땡겼어요. 얘가 깨지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약한 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터지는 건 팩트고 이미 뭐가 결정돼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외계인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인간의 스스로의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세상이 인과율로 해석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우리가 당구 칠 때나 인과율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복잡계에서는 인과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반복된 패턴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승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약한 고리는 뭐예요? 제일 터질 가능성이 지금 바로 인과율에 의해서 말씀하신 또 거죠. 물어본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셔. 다들 그걸 원하시니까 쉽게. 제가 접대성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해서 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합니다. 뭐야?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다 아는 것은 잘 안 터져요. 다 아는 건 또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왜 대비를 좀 하니까? 네. 그 옆에서 터집니다. 이게 늘 그래요. 과거에도 보면 우리도 뭐가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안 터져. 그 옆에서 터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7월, 8월에 한국 금융시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죠. 엔캐리 청산이라는데 네. 그건 엔캐리 청산이 아닙니다. 그냥 엔숏을 하고 반대 포지션으로 주식 롱하고 있던 걸 청산하면서 엔은 롱으로 주식은 숏으로 주가가 폭락하겠죠. 엔은 폭등하고 이거는 이제 엔숏 페어 트레이딩이죠.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 제가 지금 가장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가, 자세히 보세요. 그냥 이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쉬워요. 자, N이 언제부터 약해졌는가? 2011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약세로 갔습니다.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지고 N이 70엔대였습니다. 70엔대. 지금 140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속 N은 약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일본의 금융기관이에요. N이 약해져. 돈은 많아. 당연히 해외 투자를 하겠죠. 그럼 해외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좋냐? 미국 금리 높네? 미국 주식 좋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놨습니다. 이게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일본인들은 가난한데 금융기관들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가장 큰 연기금, GPIF라고 하는 연기금이 있는데 이 연기금의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입니다. 연기금의 자산이요? 이 한 기관이 혼자 2,500조예요. 혼자. 그러면 얘네가 2011년에는 다 자기네 채권만 투자했거든요. 우리가 일본 국채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팔고 다 해외물과 일본 주식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주식은 N이 약해질 땐 좋은데 N이 강해지면 일본 주식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N이 강해지면 해외 투자해놓은 거 환차손 생기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쵸. 아이고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이제 깨지자 이럴까요? 되돌려야 됩니다. 증가분 2011년 지금 2,500조 원이죠. GPIF가 2011년부터 늘어난 것만 1,50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네. 물론 그 1,500조를 다 팔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일부만 팔아도 1,500조면은 거의 1조 달러가 넘어요. 달러로 치면은. 그 중에 일부만 팔아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론 대형 연기금이 하지만 그냥 한 기관이야, 한 기관. 그리고 일본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정사업부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도 있고, 네. 일본 은행은 이제 메가뱅크라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일본 메가뱅크가 이제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 자산이 500조가 좀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럼 일본의 메가뱅크가 얼마냐? 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의 10배인 거죠. 그런 은행이 4-5개가 있어요. 일본에.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로 어떻게 운용하냐면
일본에 누가 돈을 빌리겠습니까?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돈을 안 빌리니까 금리가 낮은 거지. 그래서 은행들이 야 우리 그래도 돈 벌자. 주로 해외에 나가서 각 국가의 가장 우량한 기업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N을 자국 내에서 예금을 받은 건 N을 빌렸다는 얘기죠. 네. N캐리예요. 네. 그걸로 해외에 가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N이 약하면 좋죠. 반대로 N이 세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본의 보험사도 아까 GPIF만큼의 자산이 있어요. 일본 보험사도 일본 사람들 저축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보험사. 일본의 아까 GPIF는 공적 연기금이지만 민간 연기금이 또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잖아요. 도저히 그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화 자산들이 만약에 되돌려질 경우에는 상당한 충격이 엔캐리에서 이게 진짜 엔캐리예요. 그 7, 8월에 있는 건 엔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엔쇼 페어 트레이딩이 청산인 거고 걔네들은 다 청산됐어요.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7, 8월에 움직였던 시장의 충격을 어떤 보트가 쾌속정이 속도를 바꾸는 거라고 본다면 이 엔캐리는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도 아니고 항공모함 전단. 전단이요. 네, 그 20대 넘는 주변의 구축함들. 잠수함. 제가 왜 전략자산이 전략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항공모함은 전략자산입니다. 얘네들이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쾌속정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죠. 천천히 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60년대 이후부터 네.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긴축하면 늘 이상하게 미국에서 침체가 옵니다. 이게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패턴상 분명히 일본의 긴축은 미국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일본이 전 세계 유동성을 흡수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초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일본이 그렇죠. 대망의 총리 선거가 네.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얘기를 너무 길게 했어. 아니요. 항공모함인 전단이니까 이 정도는 항모 전단이. 할애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케이. 이제 벌어질 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저는 오히려 미국의 모기지, 커머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말고 레지덴셜도 위험하다. 레지덴셜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레지덴셜이 왜 위험하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거래되는 부동산의 10%가 신규 주택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주택입니다. 근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30년 고정으로 빌리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려봐야 난 30년 고정이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의외로. 그래서 집값이 올라 오히려. 문제는 이 상황에서는 이사를 못 가겠죠. 왜 이사를 못 가냐? 난 이미 3%대의 모기지를 30년 빌렸어요. 연준이 금리를 5% 이상 높였어. 상관없죠? 그런데 이사를 가려면 네. 모기지를 새로 받아야죠. 아, 그럼 그때는 30년이 해당이 7% 넘죠. 그래서 이사를 못 가. 그러면 거래되는 물량의 90%인 기존 주택 물량 매도가 사라집니다. 매물이 축소되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매물이 나오죠. 그렇죠. 주택 가격이 네. 떨어질 내려가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보는 두 번째 리스크. 마지막은 좀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생략을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마지막은 뭐냐?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이제 많이들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 은행을 이렇게 규제를 해놨는데 미국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 리스크를 완전히 꽉 잡아놨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은행에서 터질 일 없죠. 이론적으로는? 네. 은행을 너무 리스크가 없도록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경제를 너무 작은 부분만 부분 최적화해서 이제 부분과 전체가 있을 때 이 은행 시스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라는 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금융 리스크라는 건 왜냐하면 사람은 늘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욕구가 은행이 다 막아놨네? 에이 난 그냥 돈 안 벌래 이럴까요? 방법을 늘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과거에 은행이 하던 일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은 규제를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을 또 어디서 조달했냐? 은행에서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리스크는 은행을 우리가 너무 세게 잡으면 리스크가 안 없어지잖아요. 리스크는 분산만 시킬 수가 있는데 은행 조금, 자산운용사 조금, 뭐 보험사 조금, 뭐 이렇게 다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리스크를 조금씩. 그런데 은행을 딱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풍선 효과, 이 리스크가 딴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는 아마 엔캐리 청산과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리스크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자산시장의 리스크일 수도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네. 자산운용사들이 팔아 제낀 수많은 구조화 펀드들, 이러한 펀드들을 일본 금융기관들이 대량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환매가 중단된다든지, 혹은 이것의 평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서 연쇄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고, 이러한 리스크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조심을 해야 될 때이다. 이런 게 늘 금리를 인하할 때 이제 반복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 좀 보험을 들어놔야 된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 팔아야 되나요? 그렇죠. 당장 드는 얘기.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주식 판 사람을 제가 못 봤습니다. 보통 주식을 잘 안 파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 보험을 드십시오. 보험. 그럼 보험을 드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제일 쉬운 건 이제 장기 채권을 가져가는 그쵸. 보험이 있고요. 뭐 그나마 좀 소극적인 보험이라면 이제 주식하는 섹터에서 좀 방어적인 섹터, 좀 힘들어도 버티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섹터로 옮겨가시라. 보험을 좀 들면 네. 오히려 약간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길 수 있고, 저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자산이지만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 뭐든지요. 가격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레인지를 뚫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팔아요. 트레이더 지침의 기본 중에 레인지를 위로 벗어나는데 팔라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추격 매수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탄압이 탄압. 생길 때 오른다. 네.